어릴 땐 서로 의지하며 친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 안 만나는 게 정답인 이유,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 나순자 씨는 올해 65입니다. 가족 모임만 되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오빠네 집에 가야 하는데 가기 싫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오빠만 예뻐했습니다. 아들은 귀한 거다.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다. 그 말을 평생 들으며 자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오빠 먼저, 고기도 오빠 먼저, 모든 게 오빠 먼저였습니다. 순자 씨가 10살 때 일입니다. 마루에 삶은 계란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 가는 오빠에게 삶은 계란 2개를 모두 다 오빠에게 챙겨주었습니다. 순자 씨가 엄마 나도 먹고 싶어라고 하자 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리듯 여자애가 무슨 계란이냐고, 오빠는 공부해야 한다며 내가 먹을 게 어딨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 씨는 밥도 먹지 않고 학교에 뛰쳐갔습니다. 배고픈 게 아니라 서러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삶은 계란만 보면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목이 메입니다. 순자 씨는 둘째 언니가 쓰던 가방을 물려받았는데 구석은 다 떨어지고 구멍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로 기워줬지만 그래도 남루했습니다. 친구들은 예쁜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순자 씨만 구멍난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아버지가 시내에 데리고 가서 새 가방을 사줬습니다. 반들반들한 새 가방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나도 새 가방 사주세요라고 하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도 가방 있잖아. 오빠는 고등학생이니까 새 거 사줘야지. 오빠는 매번 새 가방이었지만 나는 한 번도 새 가방을 쓴 적이 없어. 그날 밤에도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5살 되던 해 순자 씨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방에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밥이라도 해라. 오빠 저녁은 누가 차려줘. 엄마, 저 너무 아파요. 아프다고 누워만 있으면 돼? 오빠 밥은 어떡하라고? 순자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부엌에 갔습니다.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밥을 지었습니다. 오빠는 방에서 편하게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19살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오빠 대학 등록금 벌어라 라는 아버지의 말에 밤낮으로 공장에 다니며 오빠 대학 등록금을 댔습니다. 19살부터 25살까지 6년 동안 번 돈을 다 오빠한테 줬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가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끼고 허리는 아프고 그래도 매달 월급 받으면 그대로 부모님 손에 쥐어줬습니다. 순자 씨는 그저 순종하며 나이 60이 넘은 지금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빠네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도착해도 올케 언니는 어제 못 본 드라마라며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계속 TV만 보고 있습니다. 오빠가 순자 씨를 보더니 말합니다. 야, 너 왔어? 부엌 가서 음식 마무리 좀 해봐라. 올케 언니는 그대로 앉아 있는데 순자 씨만 부엌으로 가야 합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오빠가 또 들어와서 말합니다. 야, 김치가 이게 뭐냐? 장독대에 있는 김치 새 거 들고 와서 잘라봐라. 나는 새김치 자른 게 좋더라. 순자 씨가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는데도 오빠는 또 시킬 게 없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야, 소금을 얼마나 뿌린 거야? 너무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모르냐? 손님인 동생에게 일을 시키며 핀잔만 줍니다. 밥상을 차리는데 올케 언니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순자 씨가 혼자서 밥그릇을 날라서 상을 차립니다. 밥을 먹다가 오빠가 또 말합니다.
야, 물 좀 따라줘. 미지근한 물로. 야거기 김치 좀 더 갖다 놔봐. 이거 모자란 거 안 보이냐? 65살 여동생한테 명령을 합니다. 올케 언니는 그대로 앉아서 하하호호 웃으며 밥만 먹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순자 씨가 설거지를 하는데 오빠가 거실에서 소리칩니다. 야, 과일 좀 깎아와봐. 애들 후식도 먹어야지. 센스도 없단 말이야. 밥 먹었으면 과일을 내놔야지. 순자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과일을 깎아서 갖다 줍니다. 오빠는 오우 땡큐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는 우적우적 과일을 먹습니다. 올케 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아이들에게 이번 성적은 어땠는지 호호 웃으며 여우같이 내가 깎아준 과일만 집어먹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으로 돌아와서 설거지를 계속합니다. 손이 시리고 허리가 아픈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눈물이 납니다. 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릴 때도 한스럽게 차별받고 살았는데 늙어서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올케 언니는 사모님도 아니고 손님을 초대해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대로 앉아 있기만 하고 나만 일을 해야 하는 내 인생 참 한스럽다라고 말이죠. 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차별받은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50년, 60년이 지나도 그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나는 특별하다,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운 사람은 평생 그렇게 행동합니다. 부모님이 오빠를 더 챙겨주는 걸 보고 자란 오빠는 지금도 여동생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의 나이는 생각도 안 하고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65살 여동생한테 야 하고 소리를 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입니다. 부모님이 만들어준 서열을 평생 유지하려는 겁니다. 순자 씨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빠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말이죠.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닌다. 부모님이 만들어준 불평등을 형제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평생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형제니까 오빠니까 언니니까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도 됩니다. 당신이 살았던 어린 시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딸은 참아야 하고 동생은 순종해야 하고 여자는 말을 아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겁니다. 내 주장을 펼치지 못했고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싫어요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저도 아파요라는 말 한마디 못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65살이든 70살이든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됩니다. 오빠,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반말하며 야 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 손님으로 왔어요. 왜 나만 설거지해야 해요? 올케 언니도 있는데 왜 나만 일해야 해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존중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펼쳐도 됩니다. 오빠가 뭐라 할까봐 겁이 나나요? 형제니까 참으라고?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형제니까 존중해야죠. 형제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가족 모임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됩니다. 전화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참아온 당신이니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형제니까라는 이유로 평생 참아온 서운함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셔도 됩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돈 앞에서 드러나는 본성.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고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비는 한 2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순간부터 형제들의 단톡방이 조용해집니다. 큰언니는 나 지금 애들 시험 기간이라 너무 정신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좀 해라고 합니다. 둘째 오빠는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지금 여유가 없어. 어유 미안해 라고만 합니다. 막내 동생은 아예 연락 두절입니다. 결국 혼자서 병원비를 다 냅니다. 2천만 원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수술을 시키고 3개월 동안 혼자 병원에 다니며 수발을 듭니다. 큰언니는 한 달에 한 번 얼굴만 비추고 둘째 오빠는 명절에만 잠깐 들렸다가 갑니다. 우리도 가고 싶은데 요새 일이 바빠서 그래. 은수가 네가 고생이 많다. 그 말만 남기고 갑니다. 그러다가 3개월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엄마 통장 어딨지? 집 명의는 어떻게 나눠? 부동산은 얼마에나 팔 수 있으려나? 중개업자 알아봤어? 병원비 낼 때는 그렇게 바쁘더니 재산 나눌 때는 전화기에 불이 나고 귀신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 큰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엄마 장례식 음식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비용으로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 둘째 오빠는 더 가관입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조금 더 받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 우리 집안 제사도 내가 모실 건데 말이야. 수발 한 번 안 들면서 장남이라고 더 달라고 합니다. 은숙 씨가 말합니다. 오빠 병원비는 내가 2천만 원 다 냈잖아. 그것부터 빼고 나누자. 그러자 큰언니가 말합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우리 보고 내라고 한 적 없잖아. 이게 형제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은숙 씨는 섭섭함에 울분만 차오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 간 갈등의 70% 이상이 돈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 병원비나 요양비, 유산 분배 같은 문제가 생기면 형제 관계가 급격히 나빠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돈이 걸린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손해보는 건 절대 참지 못하는 겁니다. 말은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도 정작 돈 앞에서는 남보다 더 차갑게 굽니다. 나중에 갚을게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진짜 갚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형제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먼저 베푸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입으로는 형제 사랑을 말하지만 손은 자기 지갑만 움켜쥐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하면서도 정작 유산은 불공평하게 나눠주는 걸 보고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모든 도덕을 잊는다. 형제라는 이름 아래 숨어서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닌지, 나만 희생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당신이 병원비 다 내고 수발 다 들고 장례식 다 치렀는데 재산은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하면 그건 불공평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함을 참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형제니까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만 손해봅니다. 이제는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돈 앞에서 차갑게 구는 형제라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만 상하고 당신의 시간만 낭비됩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형제자매 간 경제적 차이. 박인정 씨는 올해 66입니다. 명절만 되면 형네 집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형은 사업을 잘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고 비싼 외제차를 몹니다. 박인정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정년퇴직했고 경기도 작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명절 때 형네 집 앞에 가면 삐까뻔쩍한 벤츠가 2대 서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형이 말합니다. 야, 이번에 또 차 바꿨어. 이번 모델은 진짜 좋더라. 밥을 먹으면서도 형은 계속 말합니다. 요즘 강남 집값이 또 올랐네. 우리 집도 한 3억은 올랐을 거야. 너희 애는 요새 뭐 하냐? 우리 큰애는 외국계 회사 다니는데 알지? 이번에 말이야. 형수가 거들어 말합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미국 출장 다녀왔는데 세상에나 회사에서 이렇게나 좋은 걸 보내줬다니까요. 박인정 씨는 그저 웃으며 듣고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1년 넘게 취업 준비를 했지만 서류는 통과하는데 자꾸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아들이 밤새 면접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형네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자꾸 취업 이야기며 승진 이야기를 합니다. 박인정 씨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나도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형네만 오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형이 또 말합니다. 요새 허리 아프다면서 아직도 일 나가는 거야? 정년했다면서 또 다른 일 구했어? 걱정하는 척이지만 박 씨는 압니다. 저 말투 속에는 너는 아직도 돈 벌어야 하냐는 우월감이 숨어 있다는 걸.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형님은 왜 맨날 자랑만 하는 거야? 듣기 싫어 죽겠어. 박인정 씨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형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우리 큰애가 이번에 또 승진을 했네. 승진 파티 겸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하자. 내가 거하게 맛있는 걸로 쏠게.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 박인정 씨는 핑계를 댑니다. 형, 이번 주말은 처가 쪽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갈게요. 거짓말입니다. 그냥 가기 싫은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제 간 경제적 격차가 클수록 관계가 멀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잘 사는 쪽이 계속 자랑하고 비교하면 관계는 더 빨리 깨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형제 앞에서 내가 더 잘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형제인데 뭐 하면서도 행동은 계속 비교하고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너희 애는 요새 뭐해? 아직도 그 동네 살아? 또 다른 일 구했어? 이런 말들은 전부 비교입니다. 걱정하는 척, 관심 있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너보다 잘 산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본성을 형제 앞에서까지 드러내는 사람은 형제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없는 자를 내려다본다. 형제라고 해서 경제적 격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잘 살고 누군가는 조금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자꾸 들먹이고 자랑하고 비교하는 순간 그 관계는 끝입니다. 박인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식 잘 키우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형한테 가서 비교당하고 작아지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형이 잘 사는 건 형의 인생이고 내가 사는 건 내 인생입니다. 형네가 강남에 살든 외제차를 타든 그건 형네 삶이지 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그 선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꾸역꾸역 형네 집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를 받더라도 바쁘다고 말하고 끊어도 됩니다. 꼭 연을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거리는 필요합니다. 명절마다 만나지 말고 1년에 한두 번 큰일 있을 때만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화도 매번 받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형제라고 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작아지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형이 뭐라고 하든 그건 형 생각일 뿐입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식 자랑. 김명희 씨는 올해 69입니다. 가족 모임만 되면 동생 은숙이네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동생 은숙이는 딸 둘을 낳았는데 큰 딸은 의사고 작은 딸은 변호사입니다. 명희 씨는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동생 은숙이네 집에 가면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동생이 말합니다. 언니, 우리 큰애가 이번에 병원장 제안받았대. 아직 젊은데 말이야. 명희 씨는 그래, 잘됐네라고 대답합니다. 거실에 들어가니 벽에 딸들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의사가운 입은 사진, 법복 입은 사진, 해외 학회 간 사진. 소파에 앉자마자 동생 은숙이가 또 말합니다. 우리 작은애는 요즘 국제소송 맡아서 바쁘잖아. 영어도 완전 원어민 수준이야. 하버드 로스쿨 나왔잖아. 명희 씨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도 동생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집을 샀는데 강남이야. 아파트 평수가 50평이 넘어. 시아버지가 도와줬대. 우리 작은애는 어찌 서울대 교수를 남편으로 데리고 왔는지. 동생 은숙이가 명희 씨를 보며 묻습니다. 언니 아들 성진이는 어디 다닌다고 했더라? 아, 그 회사 괜찮은데 맞지? 중소기업이라고 했나? 처음 들어보는 회사라서 매번 어디 회사인지 까먹네. 명희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우리 성진이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 동생이 또 묻습니다. 결혼은 언제 시킬 거야? 벌써 35 넘었잖아. 우리 큰애는 결혼하고 애도 벌써 둘이야. 여자친구 직업은 뭐랬더라? 집은 좀 빵빵하대? 명희 씨는 그저 듣고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도 착합니다. 효자고 성실하고 남 괴롭히지 않고 월급 받으면 용돈도 꼬박꼬박 줍니다. 명절 때마다 집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돕고 아들인데도 연락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동생 은숙이네만 가면 우리 아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유학도 안 갔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동생 은숙이 말투에는 항상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 아들은? 점심을 먹으면서도 동생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차를 바꿨는데 벤츠 최신형이야. 병원장이 되면 외제차는 타야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작은애는 올해 유럽 여행 3번 갔어. 남편이 학회 참석하면 같이 가거든. 명희 씨는 밥을 먹으면서도 속이 쓰립니다. 동생이 또 묻습니다. 언니, 성진이 차는 뭐야? 아직도 그 작은 차 타? 언니는 손주 언제 보려고 그래? 나는 벌써 손주가 둘인데. 명희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애는 천천히 결혼 생각하고 있대.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왜 자꾸 비교하는 거야? 우리 아들도 잘 살고 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처제는 왜 맨날 자기 딸들 자랑만 하는 거야? 듣기 싫어 죽겠어. 명희 씨도 속상합니다. 다음 달 동생 은숙이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큰애가 외국에서 돌아오는데 같이 밥 먹으면 좋겠어. 명희 씨는 봉사활동이 있다고 둘러댑니다. 동생네에 그냥 가기 싫은 겁니다. 한 대학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고 합니다. 특히 형제 앞에서 자식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그걸 자기 성공처럼 느낍니다. 내가 잘 키워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형제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언니 동생인데 뭐 하면서도 행동은 계속 비교하고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너희 아들은 무슨 일 하는지, 결혼은 언제 시키는지, 손주는 대체 언제 볼 건지 등등. 이런 질문들은 전부 비교입니다. 관심 있는 척, 걱정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애들이 더 잘 됐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 속에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형제 앞에서까지 드러내는 사람은 형제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남에게 증명하려 한다. 형제라고 해서 자식이 다 똑같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은 의사가 되고 누군가의 자식은 회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자꾸 들먹이고 자랑하고 비교하는 순간 그 관계는 끝입니다. 명희 씨의 아들은 성실하고 착합니다. 삶을 행복하게 살 줄 알고 효자이며 작지만 매달 용돈도 줍니다. 그런데 가족 모임 때마다 동생네 가서 비교를 당하고 우리 아들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동생네 딸들이 의사든 변호사든 그건 동생네 자식들 인생입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비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생네 집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모임마다 만나지 말고 1년에 한두 번 큰일 있을 때만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화도 매번 받지 말고 가끔씩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꼭 연을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거리는 필요합니다. 형제라고 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식 자랑 듣느라 내 아들이 초라해 보이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우리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동생이 뭐라고 하든 그건 동생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대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동생이 자랑하면 그냥 웃으며 들어야 하고 비교당해도 참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만 자랑해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나도 기분 나빠라는 말 한마디 못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60살이든 70살이든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은수가 자식 자랑은 이제 그만하자. 듣기 불편해. 우리 애는 우리 애대로 잘 살고 있어. 비교하지 마.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펼쳐도 됩니다. 동생이 만약에 형제 자매니까 좀 들어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형제니까 상처 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지라고요. 가족 모임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됩니다.
전화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참아온 당신이니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형제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비교당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셔도 됩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6번째 이야기, 잘못하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언니. 노정혜 씨는 올해 68입니다. 언니 경혜와는 3살 차이입니다. 어릴 때는 언니가 동생을 잘 챙겨줬습니다. 학교 갈 때 언니가 손을 잡아주고 과자가 있으면 언니가 먼저 동생을 챙겨주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언니는 변했습니다. 5년 전 어머니 팔순 잔치 때였습니다. 정혜 씨가 잔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음식 주문, 장소 예약, 손님에게까지 모두 연락하고 그렇게 혼자서 다 했습니다. 언니 경혜는 그날 와서 얼굴만 비쳤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혜야, 음식이 왜 이렇게 적었어? 손님들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정혜 씨는 억울했습니다. 엄마, 제가 100명분 주문했는데 사람이 120명이나 왔어요. 예상보다 많이 온 거예요. 그때 언니 경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했잖아. 넌 맨날 이러더라. 정혜 씨는 화가 났습니다. 언니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 뭔 소리예요? 내가 안 도와줬어? 나도 바빴다고. 넌 왜 맨날 나한테 따지기만 해? 언니, 제가 혼자 다 했잖아요. 언니는 와서 밥만 먹었잖아요. 언니 경혜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안 했어. 그럼 어쩔 건데 넌 왜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해? 정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날 이후로 정혜 씨는 언니한테 섭섭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언니 경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왜 연락 한 통도 없는 거야?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지난번에 언니가 화내서 기분 나빴어요. 그게 언제인데 아직도 그래? 나는 그때 진짜 바빴다니까. 언니, 사과 한마디도 없이 변명만 하면 어떡해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바쁜 건 사실이잖아. 정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과는커녕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합니다. 3년 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혜 씨가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낭 수술을 받았는데 혼자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하러 가고 아들은 멀리 살고 혼자였습니다. 언니 경혜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병원에 수술해서 입원해 있어. 그래, 큰 수술이야? 응, 담낭 떼어냈어. 일주일 입원해야 된대. 그래, 조심해. 나는 요즘 손주 본다고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언니는 정말 집도 가까웠지만 일주일 동안 전화도 병문안도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퇴원했어? 이제 괜찮아? 응,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요새 손주들 봐주느라 바빠서 못 갔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하는데 진심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바빴어라는 변명만 계속합니다. 정혜 씨는 말했습니다. 언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오면 어떡해요? 저 혼자였잖아요. 나는 언니 예전에 입원했을 때 적적하다 해서 매일같이 갔었는데 이번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바빴다니까. 넌 왜 이해를 못하니? 언니, 제가 수술했는데 한 번쯤은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일이 바빠서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거 알면서 언니 경혜가 화를 냈습니다. 야, 내가 사과했잖아. 그런데 넌 왜 자꾸 뭐라고 해? 넌 완벽해? 정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과한 게 아니라 변명했을 뿐인데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혜 씨 생일이었습니다. 언니가 생일 축하해라는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만나자는 말도 없고 문자 하나였습니다. 정혜 씨는 섭섭했습니다. 언니 생일 때는 전화도 하고 밥도 사주며 챙겼는데 말입니다. 한 달 후 언니 경의 생일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전화만 했습니다. 언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이번엔 밥 먹으러 안 가? 언니는 내 생일 때는 문자만 보냈잖아요. 이번에는 나도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언니 경혜가 화를 냈습니다. 야, 그게 지금 중요해? 넌 언니 생일인데 왜 이래? 속 좁게 시리. 언니 제 생일 때는 문자만 보내놓고 본인 생일 때는 밥 사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내가 그때 바빴다니까. 넌 왜 맨날 과거 일을 들춰내냐? 정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을 속 좁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혜 씨가 언니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언니가 급하게 필요하다. 다음 달에 갚을게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습니다. 정혜 씨가 전화했습니다. 언니, 그 돈 언제 줄 수 있어요? 그거 미안해.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언니, 저도 그 돈 필요해요. 다음 달에 갚는다고 했잖아요. 언니 경혜가 짜증을 냅니다. 야, 내가 지금 힘든데 그 소리 해? 형제끼리 돈 가지고 그래? 언니 형제니까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 나도 갖고 싶어. 근데 지금 진짜 없다니까. 넌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정혜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변명만 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은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나는 바빴어. 넌 완벽한 줄 알아? 이런 말들로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넌 왜 이해를 못하니? 넌 속 좁아. 넌 왜 과거 일을 들춰내? 형제끼리 돈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방어기제입니다. 하지만 그 방어기제를 형제 앞에서까지 쓰는 사람은 형제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존심만 지키려는 겁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변명이 아니라 인정이다. 형제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명만 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순간 그 관계는 끝입니다. 정혜 씨는 평생 언니를 챙겼습니다. 언니 생일도 챙기고 언니 아플 때도 챙기고 돈도 빌려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말만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언니가 사과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면 됩니다. 언니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언니 생일도 안 챙기고 언니 아파도 안 가고 돈도 안 빌려주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형제니까 자매니까 참아야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언니가 사과 안 하는데 내가 왜 계속 챙겨야 합니까? 언니네 집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 만나지 말고 1년에 한두 번 큰일 있을 때만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화도 매번 받지 말고 가끔씩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꼭 연을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거리는 필요합니다. 형제라고 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과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됩니다. 언니가 뭐라고 하든 그건 언니 문제일 뿐입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언니가 잘못해도 동생이 참아야 하고 언니가 사과 안 해도 동생이 이해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사과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언니 저도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68살이든 70살이든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언니 사과 안 하면 저도 더 이상 안 챙길 거예요. 언니 저도 상처받았어요. 이제는 거리 두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펼쳐도 됩니다. 언니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형제니까 이해해줘야지?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형제니까 제대로 사과해야죠. 가족 모임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됩니다. 전화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참아온 당신이니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자매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셔도 됩니다. 그게 당신을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형제자매는 우리 인생의 한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은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이 지금의 관계를 강요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형제자매는 노년의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존재가 아니라는 걸. 돈 앞에서 차갑게 변하고 어린 시절 상처를 평생 우려먹고 경제적 차이로 비교하고 자식 자랑으로 우월감을 느끼며 가치관이 다르다고 무시하는 사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떠난 자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추억으로 간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오랜 시간을 참아왔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충분히 참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가족 모임에 안 가도 됩니다. 전화 안 받아도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도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결국 홀로 남는 것이 노년의 진실입니다. 형제자매가 곁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혼자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차라리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그게 더 건강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나 자신을 가장 아껴주어야 합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갈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존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